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26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오늘도 채권 관련된 거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번 기회에 채권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오늘은 전부 서울경제신문에서 따왔습니다. 어제 그저께였죠. 광화문 쪽에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보니까 거기 연합뉴스도 있고 바로 옆에 또 서울경제신문사 빌딩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경제에서 오늘의 기사를 따왔습니다. 글로벌 긴축 기조로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면서 현금의 확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된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 채권에 이어서 강남 요지의 빌딩들까지 매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실률이 낮아서 가격이 계속 올랐던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마저 금리 부담과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으로 급격하게 냉각이 되자 매각가를 낮춰서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려 해 자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진에 보니까 서울 분당의 오피스 빌딩 거래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1년 3월 달에 3조 1000억, 그리고 4월 달에 1조 120억, 그리고 올 초 1월 달에도 3조 4,940억, 그 다음 달에도 3조 4천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지금 거래가 이제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25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NH 아문디 자산운용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현대카드 제1관을 팔기 위해 CBRE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요. 현재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가진 현대카드가 건물 매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가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여의도의 공실률이 거의 20%까지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여의도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물론 이제 빈 사무실 몇 개 있기는 한데 꽉꽉 찼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이 건물은 아마 매각이 쉽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현대카드 빌딩은 농협중앙회와 그리고 NH투자증권이 펀드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일부 공제회도 출자자로 참여를 했다. 여기 이제 L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동성 공급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해서 펀드에 이렇게 출자를 해주는 큰 이제 이런 PF 펀드 같은 거에 돈을 출자해주는 주체를 LP라고 얘기를 합니다. 펀드 운용사인 NH 아문디 자산운용이 2018년 건물을 평당 1,600만 원 선이 약 1,800억 원에 매입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 올해 7월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이 매각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쌍용투자증권 빌딩이었었죠. 이 여의도 사옥이 평당 3천만 원에 팔리자 현금 확보와 수익 실현을 원한 출자자들이 매각과 펀드 청산을 요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교보자산 신탁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을 매물로 내놓았고요. 사학연구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KDB 생명보험 등이 2019년 2,332억 원에 인수한 빌딩이라고 합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역시 2014년 3,090억에 산 강남 오토웨이 타워의 지분 절반을 매각하기 위해서 최근 딜로이트 안진을 자문사로 선정을 했고요. 당시 1,300억 원을 출자, 교직원 공제가 보유한 지분으로 오토웨이 타워는 GTX AC 노선 설치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지만 투자가인 교직원 공제의 현금 확보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빌딩들도 매물로 나오지만 거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이고요. 최근 2, 3년간 몸값이 급등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올해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공포가 음습하면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회사 쿠시먼에 따르면 3분기 서울과 분당 권역의 오피스 빌딩 거래 규모가 2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 명동 화이자 타워와 수서 로즈데일 빌딩은 매도자와 인수자 간 가격을 둘러싼 이견이 커 거래가 무산된 바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지금 이제 LP로 참여했던 이런 큰 연기금이라든지 농협 그리고 교직원공제 이런 데가 주식, 채권 그리고 이런 대체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체 투자에서 향후 수익률하고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해 가지고 지금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채권을 산다든지 지금 채권 뭐 물량 나와 있는 좋은 게 많으니까 예, 그렇게 투자에 리밸런싱을 위해서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기사가 이제 연일 시장 진두르는 공사채 한전 인천공항채도 미매각이다 라는 기사이고요. 채권 안정펀드 수백억 투입해도 역부족이고 CP 금리 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요. 김지현 20조 체한펀드 상황 따라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정부가 돈맥 경화를 풀기 위해 채권 시장 안정펀드 가동에 들어갔지만 초우량 채권으로 분류되는 AAA 등급 공사채가 이틀 연속 일부 유찰됐다. 우량 등급의 공사채 발행이 잇따르면서 채권 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제일 위에 우량 채권 주식으로 따지면 우량주인데 계속 주식 발행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급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채권 시장도 그렇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량 등급의 공사채 발행이 잇따르면서 채권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 단기 자금 시장의 바로미터인 기업업 CP 금리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지금 치솟았고요. 채권 안전형 펀드, 이 채안 펀드라고 이래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백억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을 했지만 시장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5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초우량 채권이 AAA 등급 한전 공사채가 채권 발행에 나섰지만 일부 유찰됐고 2년물에만 약 2천억 원의 주문이 들어와서 800억 원 조달을 확정하고 3년물은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세계에서 항상 이제 1등 평가를 받는 공항이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2년물과 3년물을 각각 600억 원씩 발행할 예정이었었는데요. 3년물 수요가 부족해서 2년물 800억, 3년물 겨우 400억만 발행했다고 합니다. 전날 AAA 등급인 한국가스공사와 AA 플러스 등급인 인천공항공사 채권에 이어 이틀 연속 공사채가 유찰됐다.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채권 시장의 경색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채안펀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채권 매입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CP 금리는 하락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A1급 CP 91일물은 전거래일보다 8bp 오른 연 4.45%로 2009년 1월 19일 4.64 이후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고요. 채안펀드가 CP 발행물 수백억 원을 매입하는데 그쳐 금리 하락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금투업계의 한 채권 운용 담당자는 시장 채권 가격보다 소폭 낮게 매입해야 하는데 발행사 측이 응하지 않아서 매입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채안펀드의 CP 발행물 매입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깐깐해서 시장 경색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한전채 발행 소식도 시장에는 부담이다. 어제 우리가 워멜 신박에서 한전의 누적 지금 채권 발행액이 50조가 넘는다고 읽어봤었죠. 근데 올해도 계속 지금 이제 적자가 나다 보니까 계속 발행을 하나 봅니다. 한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달 조 단위의 채권을 발행해왔다. 야, 매달 조 단위. 매달 조 단위 해도 12조니까 한전채는 시장의 가성금리를 높이는 주범으로 꼽힌다. 한전은 채권 발행이 일부 유찰되면서 이달 26일 재입찰에 나서고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28일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고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일부 심리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국고채 3년물이 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8.4bp 내린 연 4.221%의 거래를 마쳤고요. 10년물하고 5년물도 연 4.3 그리고 연 4.38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락 대신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단기 채권 시장이 강해졌다면서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해도 CP와 회사채 등 크레딧 물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데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색된 채권시장 분위기가 쉽사리 돌아서지 않자 금융당국은 체험펀드 증액 가능성도 열어뒀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조 원으로 알려진 체험펀드 규모를 더 늘릴 수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이날 여의도 63 컨벤션에서 열린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에 한은에서 유동성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 대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다면서 체험펀드의 총량을 20조 원으로 얘기했지만 안 되면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과감하게 더 확 늘려서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 심리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코로나 때도 제롬 파월이 그때 나와서 우리 연준이 아주 어그레시브하고 프로그레시브하게 전격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붕괴되는 걸 막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주현 금융위원장님도 그렇고 한국은행 총재님들도 지금 이 채권 시장에 나중에 이 뒤에 기사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 펀더멘탈이 되게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IMF에서도 뭐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부에서 할 일이 심리적 안정을 빨리 갖게 하는 조치들이 공격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올 국채 발행 대폭 축소의 부동산 PF도 전방위 점검이라는 기사이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에도 단기 자금 시장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고요. 국채 발행량을 과감히 줄여서 시장의 부담을 경감을 하고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에 대한 전방위 검사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대형 증권사들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형 증권사를 돕기 위한 1조 원 규모의 제2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 조성을 논의했고요. 정부의 대응으로 국채금리가 상당폭 하락하는 등 자금 경색이 일부 완화되는 조짐이 포착됐지만 CP금리가 지금 2009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불안한 분위기도 여전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표가 아주 좋은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연간 국고채 발행 물량. 정부가 예산이 우리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쓰잖아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국고채를 발행해서 거기서 또 자금을 조달해서 씁니다. 이 국고채가 결국은 이제 미래의 세금을 담보로 발행을 하는 거죠. 얼마나 발행을 하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2021년도에
180조 발행을 했네요. 180조 6천억 발행을 했고요. 22년도에 9월까지 누적이 144조고 연간으로 보면 177조, 작년보다는 조금 덜 발행하네요. 이 정도 발행을 하는데 아까 그 한전채라든지 채권도 계속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채권이 너무 많으니까요.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이.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를 좋게 주는 채권에다가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국고채마저도 국고채가 1년에 이렇게 180조 발행이 되니까 국고채는 조금 발행 물량을 좀 축소를 했다가 나중에 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의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님이 25일 올해 남은 기간 중에 재정 여력을 고려해서 국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 하면서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해서 국채 발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계획된 국채 발행량이 177조 3천억인데요. 지난달까지 누적된 게 144조 2천억이고 연간 발행 한도에 지금 81.3%를 채운 상태입니다. 국고채 발행 축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신용경색 우려 등으로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고요. 이런 발언으로 국고채 금리는 소폭 하락하면서 일부 심리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8bp 정도 내린 4.21 정도의 거래를 마쳤고요. 단기 자금 시장 경색으로 부실 우려가 나오는 부동산 PF 전수조사에도 돌입을 했네요.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근 자금시장의 유동성 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컨틴전시 플랜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이 아직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하고 상황에 맞게 컨틴전시 플랜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에도 쉽게 풀리지 않을 거다 이런 경색 국면이 이런 얘기들이 쭉 밑에 돼 있고요. 금융투자업계 자체 대책도 나왔는데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자 24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9개 주요 증권사 대표와 만나서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 증권사가 중소형사를 돕기 위해서 500억에서 한 1,500억씩 출자해서 일정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제2의 채권안정펀드 계획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가 계속 이제 채권 시장 얘기입니다. 회사채입니다. 그 다음은 회사채 차환 발행을 포기. 잇따라서 기업 투자할 돈으로 아예 빚을 갚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회사채 발행을 하거든요. 현금이 지금 거의 110조 가까이 있는데 애플도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요.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때 기업이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채도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랑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랑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실제로 돈이 있어도 부채를 쓰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요. 그 부채를 써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소각을 해서 ROE를 높이고 그런 식으로도 미국에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회사채를 쓰는데 그 회사채가 이제 만기가 들어오면 또 다시 발행을 하는데 요즘 아마 금리도 높고 시장도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아예 그 돈이면 우리가 아예 부채를 갚는 데 쓰겠다. 투자 안 하고 요런 얘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채 차환 발행 폭이 잇따라 밑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현대로템 회사채 상환 나서는 기업들 해가지고 현대로템이 11월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있는데 아예 상환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450억. 두산도 1,400억 정도가 있는데 상환 예정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2,800억 정도가 10월하고 12월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있네요. 국내 주요 제조기업들이 금리 폭등에 곡간을 털어서 연말 만기를 앞둔 회사채 상환에 나서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우량 신용 등급인 A에서 트리플 B가 대부분이 주요 제조기업들은 과거 3에서 4% 금리에서 지금은 7에서 8%를 줘야 할 처지다. 이에 보유 현금으로 일단 부채를 갚고 일제히 긴축 경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보유 현금으로 대규모 부채를 한꺼번에 털어내는 탓에 일부 기업은 미래 투자 전략도 일부 수정하면서 긴축 경영에 돌입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다 상환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두 달 사이에 2,800억 원 가량의 부채를 일시에 정리를 한 게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올해 상반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620억 원 수준인 점을 미뤄볼 때 상환 금액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대규모 회사채 상환에 나서는 것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금리 때문이고요. 신용등급이 트리플 B 제로인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2021년 7월 회사채를 발행할 당시에 금리가 3.5% 수준이었는데 최근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7%에 가까운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고요. 트리플 B 플러스급인 주한진도 최근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6.7%의 금리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현재 등급이 두 단계 오른 A-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회사채 수요 예측을 할 경우에 6%대 금리를 줘야 간신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채는 차환이 보통인데요. 그동안 금리 하락기에는 차환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였었죠. 높은 금리에서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높은 금리에 있었던 회사채를 상환을 하고 다시 낮은 금리에서 차환하는 걸 안 하면 손해였는데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라도 일단 차환을 통해서 자금을 장기로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가 단기간에 2배가량 오르자 기업들은 보유 현금으로 일부 상환을 하는 전략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겁니다. 보유 현금으로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를 갚다 보니 기업들의 미래 전략도 일부 수정이 되고 있고요. 실제 현대건설기계를 포함한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 3사는 지난달 각사 사장 명의의 사내 공지를 통해서 내년에 긴축 경영을 시사를 했습니다. 현금 확보를 위한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채권 관리도 보다 면밀하게 하고 운전자분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불급한 투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히 시행 방안과 투자 시점을 수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 기업들이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근데 조달 코스트를 감안을 해서 투자를 ROI를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 ROI를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뭐 7, 8% 금리 주면서 투자를 해서 ROI가 안 나온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투자를 조금 지연시키고 지금은 오히려 부채를 갚는 게 현명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치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채 시장은까지는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리테일 한국 세계 최대 암호화폐 리테일 시장 법인 기관 참여가 절실하다. 뭐 요렇게 지금 돼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요. 지금 아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자금이 경색이 되면서 좀 돈이 들어와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인, 기관 투자가들의 참여가 다각도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한국의 경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리테일 시장으로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대부분이 기술 검증력이 낮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질적 성장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누가 이런 지적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25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산하 리서치 센터는 법인 투자가 허용될 경우에 2030년까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46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PwC가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경제적 기여도를 2030년 기준으로 1조 9,310억 달러, 거의 뭐 우리나라 지금 GDP 수준이네요. 약 2,766조로 추산한 것을 현재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수준에 대입한 결과다. 이 같은 성장의 전제 조건은 기업의 암호화폐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고, 정성문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는 개인 투자자들 뿐이라면서 그 결과 투기성 매매와 이들을 착취하려는 사기 행위가 만연한 기형적인 구조라고 하면서 전문 자산 운용사가 참여를 하면 가격 발견 기능을 개선을 하고 루머 위주의 매매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는데,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새로 창출한 일자리는 45,642개이고요. 정 센터장은 암호화폐 가치 제한을 제대로 파악한 해외 기업은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국내 역시 2030년까지 약 1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2022년 현재 국내 암호화폐 관련 종사자는 약 11,75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법인 및 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사실상 막혀 있고요. 특정금융거래법 정보법이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이 법인 고객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앞서 코빗과 제휴를 맺은 신한은행이 올해 4월 10여 개의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 계좌를 발급을 했으나 신한은행은 한 달도 안 돼서 법인 계좌 제공을 잠정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정 센터장은 전통적으로 한국 금융산업 전체를 지배해온 법적 근거 없이 행사하는 행정 지도가 신생산업인 가상자산 업계에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고, 이런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 진출의 뜻을 품은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가상자산 사업 투자에서 파급되는 경제 효과는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산운용업계가 이렇게 들어와 주기를 원하시고 하는데, 제가 자산운용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는 거에 뭐 기업 입장에서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벤처기업도 말 그대로 벤처러스 하게 과감하게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저희처럼 자산운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잘 모르는 거에 애매하게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우리 금융기관이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요 정센터장님이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워런 버핏이나 뭐 찰리 먼거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잖아요. 찰리 먼거가 얘기했듯이 워런 버핏이 얘기하셨죠. 뭐 옥수수 농장을 사면 그 농장에서 옥수수를 그러니까 생산이 되고, 삼성전자를 사도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물건을 팔아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걸 또 배당을 하니까. 근데 가상자산에서 뭐 어떤
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지 모르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잘 모르는 거에는 투자를 안 하는 원칙이 금융회사는 좀 웬만하면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루나나 테라 이런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너무 무분별하게 지난번에 라임 옵티머스가 투자한 뭐 이상한 그런 회사 이런 것도 보면 예, 애매한 거는 조금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웜의 신방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